앞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뭐 저의 소개는 따로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융합과학연구소로 조금 부서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융합과학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명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제목만 보시고? 네. 그래요?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지금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영상 라벨링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검색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라벨링도 맞고 영상 레이블링도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용어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강연에서는 라벨링으로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라벨링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정의하고 그 옆에다가 고전부터 인공지능까지라고 지금 적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게 되면 굉장히 요즘 핫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영상 라벨링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인공지능 이전에 과연 어떤 기법으로 영상 라벨링을 했는지 이걸 조금 더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상 라벨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법부터 인공지능 기법까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식이나 어려운 것들을 다 뺐어요. 실제 제가 했던 영상들 그리고 동영상 위주로 결과들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궁금증을 조금씩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영상 라벨링에 대해서 혹시 기존에 나 들어봤다? 없어요? 그럼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예요. 그쵸? 아니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쵸. 손 드신 분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범주에는 텍스트도 들어갈 거고 영상도 들어가고 소리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다 포함이 되는 게 데이터의 라벨링이라는 개념 큰 카테고리로 데이터의 개념이 되겠고 그 데이터 중에서 오늘은 중심이 뭐다?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다양한 영상들하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대부분 활용하시잖아요. 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카톡하는 이런 거 말고 그걸 배제하고 가장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진 찍는 것도 전화하는 거 일단 놔두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 놔두고 또 검색하는 것도 많이 쓰고 그쵸? 유튜브 그쵸? 여러분들 동영상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을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인강도 많이 보잖아요. 인강도 많이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 화면이 괜찮아. 나 그래서 그걸 캡처를 했어요. 그 캡처된 것도 영상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은 모든 사진들이 이 영상의 범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렌즈? 그래요. 일단 또 다른 분. 필름? 기준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얘 나 사진 좀 찍어줘 라고 했을 때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찍어주잖아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A라는 친구가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A라는 기준이 봐보세요.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놀러 갔을 때 내가 찍고자 하는 기준이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막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서 찍진 않잖아요. 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객체가 이렇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이렇게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요 한 장에 영상 라벨링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추측을 해보세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영상의 기준이 되는 거는 나나 혹은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획득된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영상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쪽에 있는 영상들은 여러분들 많이 봤나요? 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병원 가자마자 이런 영상들을 보나요? 아니죠. 그쵸? 이런 영상들은 어떻게 보냐? 의사 선생님이 문진이나 촉진을 했을 때 엑스레이 문진이나 촉진을 했을 때 뭔가 의심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병변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뇌 MRI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엑스레이 다시 찍고 오세요. 그쵸. 엑스레이 다시 찍고 오세요. 왜 그걸 하는 거예요? 병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영상들도 특수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상들도 우리가 크게 영상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면은 동영상을 캡처를 했던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었던 아니면 병원에서 획득된 다양한 의료 영상들까지 모두 다 영상의 범주에 속하게 되겠고 이거의 기준은 뭐다? 우리의 관심사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그쵸? 일반 영상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객체나 아니면 특정 배경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이런 관심사들을 배경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이 영상 라벨링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 그러면 의료 영상에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잘 보면 보세요. 갈비뼈가 약간 금이 간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때 이 영상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갈비뼈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머리가 좀 아픈데 머리 영상 뇌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뇌의 다른 이런 실질 조직들이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뇌에 이런 뇌암이 뇌 종양이 있어서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라고 하면은 너무나 우리는 의사가 아닌데 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상 라벨링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할 때 일반적인 사용자의 관심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상에서 혹은 의료 영상에서 영상 라벨링이라 하면은 일반은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 사물, 객체들을 배경에서 분리해내는 이런 과정을 영상 라벨링이라 그러고 특수하게 의료 영상에서의 라벨링은 뭐다? 뼈나 아니면 실질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암 덩어리, 병변이 있는 부분을 배경에서 떼어내는 작업이 의료 영상에서의 라벨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세요? 네. 그쵸?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게 굉장히 간단해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방금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예제들이 있어요. 그 예제들을 보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일단 영상 라벨링이 뭔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의료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타이틀을 의료 영상 라벨링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로 의료 영상 라벨링을 조금 많이 해와서 의료를 넣을까 하다가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의료를 배제하고 영상 라벨링이라고 적었고요. 하지만 기법은 같습니다. 기법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실제 예제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영상 라벨링 기법이 과연 기존의 고전 기법 수동 반자동 뭐 자동 라벨링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건지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적용한 결과들을 또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상 라벨링이라는 개념 방금 조금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영상 라벨링을 적용한 예가 있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해볼 사람. 눈이요. 눈? 어떤 의미에서 눈일까요? 저희가 본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대상이 그 뭐세요? 그 대상이 다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틀렸다 맞았다 이거보다는 이제 그 약간 영상 라벨링의 기본적인 개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또 다른 분. 네. 카메라 초점? 어떤 의미에서 카메라 초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배경이 있고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약간 잘 보이게 해주는. 그거는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좀 사진 전시회 같은 데서 그 작가의 제목을 딱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적용예가 되겠고 방금 친구가 말씀해 주신 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닌데 이제 영상 라벨링을 실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적용예에서는 조금 거리는 멀지만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아마 지금 1시간 듣고 끝나고 나면 아 이런 게 다 영상 라벨링 작업이었구나 아마 예시를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이런 영상들은 일반 영상이라 그랬잖아요. 일반 영상이고 제가 지금 첫 줄에는 원본 영상, 두 번째 줄에는 라벨링된 영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말이고 오리고 사람이고 건물인지 다 알잖아요. 이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저게 뭔지를. 그래서 컴퓨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키기 이전에 영상 라벨링에서 과연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 중간 과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영상 라벨링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원본 영상이 주어졌을 때 사물, 여기는 동물이 되겠죠. 동물이나 뭐 가축이나 사람, 건물. 아까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상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뭐다? 그게 실제 배경으로 떼어낼 수 있는 관심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배경으로부터 떼어내서 완성된 부분에 이렇게 라벨들을 이제 적어주는 게 라벨링 된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거고 실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뒤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챗GPT에 대해서도 한번 뭐 다 들어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기 전에 너무 챗GPT가 너무나 이게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한번 드려볼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얘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보세요. 영상에서 나타나는 객체나 사람, 동작, 장소 등의 특징을 분류하고 표시하는 거다. 여러분 이 개념을 몰랐다고 했을 때 아까 첫 장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진을 찍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게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관심사를 배경으로부터 떼어내는 거, 분류하는 작업이 영상 라벨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때요?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영상 라벨링이 이런 거구나 좀 감이 오죠? 그리고 다시 아까 앞에서 이 중간 과정에 과연 뭐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린다 했죠? 이 슬라이드를 보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상 라벨링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 원본 영상에서 라벨링된 영상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가운데 이런 영상이 들어갔어요. 마스크 영상이라고 제가 지금 제목을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원본 영상에서 영상 라벨링이 뭐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객체들, 이 객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다. 요 동물들 혹은 사람들, 건물들을 배경에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냥 분리를 하려고 하면은 배경하고 오브젝트,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를 반대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마스크를 쓰게 되면 마스크 안쪽하고 바깥쪽이 다르잖아요. 마스크를 씌워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요 영상에서 요 영상으로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거긴 한데 실제 잘 라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중간 단계의 결과로 요 마스크 영상을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에다가 말, 오리, 사람, 건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요 마스크 영상을 원본 영상에다 이렇게 겹쳐요. 겹친 다음에 겹치게 되면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게 되면 얘가 배경으로부터 잘 떼어져 왔으면은 완벽하게 겹치겠죠. 그리고 이게 이게 말, 오리, 사람, 건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영상에서의 라벨링 기법의 예시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앞에서 첫 슬라이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항상 첫 슬라이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영상에서의 우리의 관심사 기준이 되는 걸 건물이나 사람이나 오브젝트, 객체들 이런 것들을 배경에서 떼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이거 병원에서나 봤지 뭐가 나의 관심사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의료 영상에서는 과연 나의 관심사가 뭘까? 정말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학부형도 계시잖아요. 학부형님들 아기 가지셨을 때 산부인과 가게 되면 초음파 많이 찍으시잖아요. 초음파를 찍었을 때 관심사는 뭐예요? 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사는 이 아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조금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뭔가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 해서 검사를 했어요. MRI를 찍었는데 MRI에 어떤 부분이 뭐 병변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MRI 찍었을 때 이 뇌의 실질 조직을 배경으로부터 떼어내게 되면 우리가 라벨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심사. 또 하나 뭐 폐 영상에서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 폐가 건강한지 안 한지 PET-CT를 찍었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떼어내서 그대로 한번 정확하게 라벨링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 영상에서는 전으로 가볼게요. 일반 영상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얘가 관심사라는 걸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의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의 관심사는 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라벨링을 하겠다라고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한번 접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의료 영상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MRI나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구조와 특징을 분류하고 표시하는 거다.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 아래의 문장을 보시면 돼요. 의료 영상에서 뼈나 근육, 내장, 관절 등의 특징을 식별하여 각각의 라벨을 붙이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영상하고 다르진 않아요. 일반 영상에서 사람, 사물, 뭐 배경, 건물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였다고 하면은 의료 영상에서는 사람 갈비뼈가 골절이 됐는데 다리뼈를 찍진 않잖아요. 갈비뼈를 찍어서 갈비뼈를 따로 라벨링을 해내잖아요. 이것처럼 그게 관심사가 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이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혹은 뭐 다른 내장이나 관절들이 무리가 없는지 이것들을 전부 다 따로 분류를 해서 라벨화 시키는 것들이 의료 영상에서의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개념 잡히세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걸 다 외우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영상 라벨링이고 의료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커스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의료 영상의 라벨링 예를 제가 지금 그림을 요 케이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를 지금 넣었는데 한번 볼까요? 1번하고 3번은 이제 뇌 MRI, 머리를 찍어놨는데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뇌 MRI인데 좀 다르죠, 뭐가.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뭔가 모르게 여기에 이상한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뇌 종양입니다. 뇌 종양에 해당되는 케이스이고 요 3번 케이스는 정상인의 뇌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의료 영상의 라벨링은 뭐였다? 나의 관심사를 배경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그거를 라벨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뇌 종양이 있으면 뇌 실질 조직보다도 뇌 종양 자체를 따로 떼내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요 종양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마스크 형태로 나타낸 경우가 되겠고, 그러면 정상인의 뇌에서는 어떤 게 우리의 관심사냐? 여러분들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해가지고 우리가 치매의 뭐 일종 알츠하이머 디지즈 병에 있으신 분들은 뇌에 그 꼬불꼬불한 회백질 부분이 이렇게 좀 수축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냐면 정상인의 뇌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뇌에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 여기 여러분들 머리뼈입니다. 여기 요 스컬이라고 하고 이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뇌의 실질 조직 볼륨들이 굉장히 정상인의 범주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직관적으로 보고 알 수가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라벨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라벨링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뇌 안에 있는 실질 이런 조직들을 라벨링한 결과가 되겠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 그 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TV 광고에서 간 관련 그 광고 나온 거 보면 간이 굉장히 매끄럽게 표현이 되잖아요. 매끄럽고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간입니다. 이게 간인데 매끄러워야 될 간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이 있어요. 아,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요 질병이 될 수가 있겠고, 하필이면 질병이 요 간이라는 인간 인체 기관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라벨이 뭐다? 그러면 이런 배경보다는 나는 일단 간을 먼저 떼어내고 또 그 간 내에 있는 이런 간암 조직을 따로 라벨링해서 이거를 다음 진단 스텝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요 두 개가 이제 마스크 형태에서 아까 제가 원본 영상하고 마스크 영상을 오버레이 시킨다 그랬잖아요. 오버레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버레이 됐다라는 걸 표기를 해준 거예요. 빨간 라인이. 그래서 이게 그냥 빨간 라인이 그려놓은 게 아니라 마스크 영상을 원본 영상에 이렇게 겹쳐서 이 부분이 라벨링이 됐구나라는 걸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 우리 폐를 찍어 놓은 거예요. 폐 CT. 근데 폐를 찍었을 때 정상인의 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요런 요 폐 자체만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는 작업이 의료 영상 라벨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각인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라벨링을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내 친구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뻐하는 내 강아지가 중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배경에서 따로 분리해내는 모든 작업들을 라벨링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영상에서는 일반 영상과는 조금 다르지만 뇌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폐의 조직 아니면 병변에 해당되는 것들을 떼어내는 게 의료 영상에서의 라벨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직접 이제 제가 다 앞에서도 다 제가 했던 것들인데 조금 더 그림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벨링을 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하냐, 너무 다음 스텝이 궁금하잖아요. 라벨링하고 끝?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앞에서 이거 봤던 폐 영상인데 이 폐 영상을 한 환자당 혹은 정상인의 한 폐를 찍게 되면은 몇백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몇백 장을 일일이 다 라벨링을 해서 라벨링한 결과를 3차원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정면샷이 되겠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갈비뼈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양폐에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은 케이스가 되겠고, 여러분들 여기 폐 안에 보면 여기 하얀 부분들이 있죠. 네. 요 부분들이 혈관입니다. 그 혈관만을 따로 이렇게 3차원 렌더링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보여주냐? 라벨링을 한 이후에 그냥 딱 라벨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뭐 영상을 더 이제 분석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암이 있고 어떤 위치에 혈관이 안 좋고 아, 어떤 부분에 뭐가 안 좋더라. 이렇게 조금 더 판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각화를 했고,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 여기 말고 좀 다른 영상을 또 지금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지금 폐의 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관심사는 뭐다? 요 암덩어리. 암덩어리를 또 라벨을 해서 봤더니 시각화를 하게 되면 뭐 요렇게 덩어리가 나오고, 실제 요것들을 다 한꺼번에 폐와 혈관과 종양을 다 한 번 더해서 나타났더니 지금처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반 영상을 쭉 연구를 하다가 박사 아마 이걸 박사학위 받을 무렵인가 그 이후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런 렌더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툴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첫 단추는 뭐다? 라벨링을 해야만이 이런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가 있겠고, 두 가지 예가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두 번째 예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앞에서 봤던 이제 뇌 MRI를 찍은 건데, 마찬가지 굉장히 악성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한번 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병을 이해하자 이게 아니에요. 잘 보면 요거는 지금 뇌 안에 종양이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까맣게 변해버린 형태가 되겠고, 그 주변에 이렇게 조금 더 허연 부분은 암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암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요거는 요 주변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요렇게 변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렇게 굉장히 큰 부위의 암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데이터는 처음 이제 뇌 MRI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계신 아마 의사 선생님이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받고 그 데이터를 이제 라벨링을 해 나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레퍼런스를 줬습니다. 레퍼런스를 말은 뭔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거예요. 한 땀 한 땀 다 그린 거고, 옆에 제가 이게 튜머 프리즘 3D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직접 이제 라벨링을 한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그린 거랑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 비슷하나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의사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그린 거랑 제가 개발한 거랑 이제 정확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래서 아, 이 정도 정확하게 되면은 다음 스텝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다음 스텝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실제 뇌종양 환자의 그 뇌 치료를 하는데 유전자하고 결합을 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되겠고, 마찬가지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3D로 나타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변 같은 걸 외우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뇌에서도 뇌 종양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라벨링을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린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제가 그 연구를 할 때 조금 어렵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앞에서 뇌나 뭐 우리 폐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의료 영상을 우리가 아예 모른다라 그래도 눈으로 딱 봤을 때, 한번 뒤로 가볼게요. 아, 이게 뇌구나. 그리고 관심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좀 뭔가 다르구나. 이게 좀 보이죠. 그리고 뭐 이런 폐 같은 경우도 나의 관심사가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다. 조금 더 직감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초음파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간 초음파 영상인데, 일단 다 배제하고 요게 하나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봤을 때 어디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보이나요? 앞에 영상보다 안 보이죠? 그쵸? 초음파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알잖아요. 초음파 영상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물질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전문가가 아, 어디가 병변이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저도 처음 이 영상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병변이고 어디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 제가 다 기재를 해놨죠.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한 환자당 데이터가 뭐 몇백 장이 된다라 그랬죠. 그 중에서 병변이 가장 잘 보이는 슬라이스 한 장을 딱 뽑아서
요게 병변이다라고 이렇게 딱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도 정말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려준 부분, 요게 간암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또 의사 선생님이 그려준 부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 그려준 거랑 제가 실제 자동으로 이렇게 라벨링 한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하고 그것들을 렌더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 특허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이 기술 자체가. 그래서 어렵게 한 만큼 간 초음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 각각을 구분을 해내고 라벨링하는 작업들을 지금 의료영상 라벨링에서 한 예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해서 지금 포함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니 그러면 이제 의료영상 라벨링도 뭔가 조금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간에 어떤 기법으로 과연 저렇게 되느냐, 그 기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 영상 라벨링 고전부터 인공지능까지 기재를 해놨죠. 그 고전 기법 중에 하나가 수동 기법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요거 뭐냐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렸다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한 땀 한 땀. 여기 뭐 지금 제가 이거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요거를 했는데 이렇게 해요.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리냐? 그때 당시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거를 안 쓰냐? 지금도 써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직접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겠죠, 여러분들. 네. 컴퓨터도 실수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도 봐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전문 연구원이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컨펌은 의사 선생님께 다시 받게 되죠. 수동으로 그렸을 때.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정확하다. 여기 있을 거고, 단점은 그쵸, 하나씩 일일이 그려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10년 내가 계속 이렇게 그렸던 사람하고 딱 한 달 그린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숙련도에 따라서 정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한번 그린 다음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다 또 에디팅을 하기 때문에 뭐 매뉴얼로 그리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저처럼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을 때 그거가 비교하는 레퍼런스로 수동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 기법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반자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은 오죠? 전자동은 아니고 일단 반만 자동이다, 쉽게 말하면. 근데 요거는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사용자가 한 번은 뭔가를 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냐? 굉장히 방법이 다양한데 제가 일단 3가지 정도만 지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포인트 클락, 뭐 박스 드로우, 뭐 스케치 드로우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요거 용어 그대로예요. 뭐 원본 영상에서 병변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용자가 포인트 하나만 딱 찍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딱 확장을 해가지고 암만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 반자동이다? 사용자가 한번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클릭.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이고, 박스 드로우 같은 경우는 나의 관심사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드로잉을 해줍니다. 클릭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요게 끝나게 되면은 라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스케치 드로우는 뭐냐면 나의 관심사인 전경하고 배경을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에 해당되는 거하고 배경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대신에 이 내부적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영상에다가 한 번, 두 번 드래그를 한다라 그래서 이게 알아서 뚝딱 나눠지진 않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전경으로 클릭해준 데에는 영상의 밝기, 해상도가 어떤 이상만 전경으로 포함이 되고 그 밖에는 다 배경으로 해라 등등.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포인트를 하나 딱 찍었을 때
그 포인트가 어디로 갈지 방향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다 소개를 드리지는 않고 영상 라벨링에서 반자동 기법이 대체적으로 이런 기법들이 있더라. 이 정도 일단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수동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겠다. 딱 감이 오죠. 왜요? 한 땀 한 땀 그린 것보다 한 번 딱 클릭을 한 다음에 결과를 얻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다. 일단 빠르다. 그리고 당연히 얘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설정만 정말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정말 만족할 만해요. 저도 처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반자동 기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정확하고 빠른 거 이외에 가장 큰 단점을 하나 뽑아보라고 한다면 초기에 점을 어디다 찍냐, 또 초기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 100%는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떤 단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반자동 기법도 수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단점들을 조금 가지고는 있다. 물론 저런 단점들은 나중에 다 에디팅을 해 나가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자동 예를 제가 결과를 한 서너 가지만 조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동영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만든 프로그램 중에 일부예요. 일부인데 원본 영상에 마스크 영상을 오버레이를 해놓은 최종 결과가 되겠고, 아까 여러분들 마스크 영상 많이 보셨죠? 이게 마스크가 되겠고, 요건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전부 다 이제 라벨링을 한 이후에 3차원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반자동이라고 적어놨죠. 그럼 뭐다? 유저가 중간에 한번 딱 개입을 해서 뭔가 한번 넣어준 다음에 딱 클릭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네. 요거는 제가 초기를 아까 앞에서 포인트하고 박스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뭐였죠? 스케치. 요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폴리곤 형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곤 형태를 하나 이렇게 좀 그려준 다음에 요 폴리곤 하나만 넣어주고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뇌의 실질 조직이 자동으로 이렇게 라벨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직접 했던 거고, 그리고 원본에 이렇게 오버레이를 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예를 또 보여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반자동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음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뭔가 모양이 좀 바뀌었죠? 요 두 번째에는 요 영상에서 뇌의 실질 부분을 내가 떼어내려고 초기를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봤더니 어때요? 내가 폴리곤 형태로 크게 잡던 조금 세부적으로 잡던 간에 일단 동작은 잘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직접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동영상 여기서 다 라벨링이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 3차원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놨고 지금 이게 그 심사 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분 발췌만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 MRI 영상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상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 전체를 전부 다 그냥 라벨링을 하기보다는 나의 관심사는 오직 요 부분이다. 그래서 요 부분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선생님 요거 클릭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라벨링을 해내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초기 설정이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얘가 알아서 확장을 하거나 슈링크를 하는, 그러니까 수축하는 거, 확장 수축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울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의 해상도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던 원하는 부분을 하던 또 초기 설정을 다양하게 주더라도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라벨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좋은 페이퍼에 실렸던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그래서 요거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넣어봤고,
그러면 아니 반자동도 되게 귀찮은데 전자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동이 의외로 쉬우면서도 또 어렵기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과정이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정확도가 기존의 반자동보다 더 우월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전자동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요.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모든 과정이 그냥 버튼 한 번만 딱 누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기에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반자동에서는 뭔가 그려준다 그랬잖아요. 요걸 그려주지 않아도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동영상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여기 순식간에 지나가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버튼 한 번 딱 누르게 되면은 요 과정이 샥 지나가요.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 다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자동으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 무렵에 이세돌의 알파고가 막 터졌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자동이 막 식으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 막 인공지능으로 막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도.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다가 전자동은 뭐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저도 전자동을 접고 다음 인공지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다음 내용이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걸 먼저 예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공지능이 갑자기 튀어나왔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고정기법이 수동, 반자동, 자동 이 세 가지 기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인공지능 기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지지는 않았고 연구하는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대중에게 아마 조금 더 알려주는 게 아마 2000년대 전에도 훨씬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요 세 개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 여러분들 퀴즈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막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혹시 그거 보셨을까요? 광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선대학교 병원이 IBM 왓슨 도입해가지고 크게 플랜카드 아마 붙여놓은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IBM 왓슨을 도입을 해가지고 환자 진료를 하는데 조금 더 자동화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문 분야인 사람들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알파고 대전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이제 전 국민이 아,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 조금 이제 막 감이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물론 뭐 다양한 시스템이 있었겠지만. 근데 알파고에서 여러분들 알파고 그래서 저희도 이때부터 아마 모든 기법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저도 이 무렵에 이제 거의 이제 기존 기법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막 넘어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알파고보다 더 큰 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챗GPT가 나오게 됐는데, 챗GPT가 벌써 3월에 이제 4까지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알파고하고,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알파고하고 챗GPT하고 우리가 뭐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의 품질. 또 응? 틀려도 괜찮아요.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묻는 거예요. 코딩 당연히 코딩 그쵸? 코딩이 다르겠죠. 또 가장 다른 게 뭘까요?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그래요. 거의 정답이에요. 정답.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요. 그 당연하고. 볼게요. 알파고는 여러분들 우리 대국 한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써봤어요? 그쵸? 대중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바둑에만 온리 바둑이었어요. 바둑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알파고는. 근데 챗GPT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써보신 분도 계시죠?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챗GPT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오픈 AI에서의 챗GPT 하게 되면 구글 아이디 대부분 있잖아요. 로그인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한참 과도기이기 때문에 에러가 많이 수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신은 하지 말되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경험은 좋은 경험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의 양도 양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퀴즈 나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고정기법에서 여러분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입력이 들어가고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얻었어요. 고정기법이 이런 플로우를 따라간다면 인공지능 기반은 입력이 들어가면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막 돌아서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고정기법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핵심은 자동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동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방금 누가 말했어? 저요. 뭐라 하겠어요? 데이터요. 데이터. 정답. 또? 라벨링? 오늘 배운 거. 라벨링도 맞아요. 왜? 맞아요. 다 지금 정답의 범위에는 있어요. 또? 굉장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그분이 대답을 굉장히 잘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AI? AI? 그쵸. AI. 그쵸.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고정기법에서 인공지능 기법으로 넘어가면서 자동화가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자동화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다? 딥러닝. 알고리즘. 당연한 거고. 예. 맞았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이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 머신러닝? 머신러닝, 딥러닝 다 같은 말. 또?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준 게 뭐냐고. 사람? 또? 코딩? 기술의 발전? 또? 실용화? 신경망? 맞아요. 지금 말한 게 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제가 한 사람만 바꾸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계의 발전? 기계의 발전.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TV 뉴스에서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들었어요?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기계의 발전. 너무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기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 왜 가능하냐? 좋은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서 막 그 좋은 그래픽 카드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계의 발달, 맞죠?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요즘 컴퓨터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요. 예전에 도스 시절 저는 컴퓨터를 사용을 해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온 건데 요즘 그래픽카드 정말 성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는 하드웨어 발전이 일단 큰 몫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AI, 딥러닝,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모두 다 발전을 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답의 범위에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핵심은 하드웨어의 발전하고 데이터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라는 거. 요거를 키 핵심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용어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 두 가지를 이 인공지능이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범주는 인공지능이 되겠고 이 인공지능이 뭐예요? 컴퓨터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기계를 학습하는 거니까 머신러닝인 거예요. 그냥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범주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머신러닝을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학습은 큰 카테고리로 지도냐 비지도냐 강하냐 요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 라벨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라벨들을 필요로 하는 학습이 지도학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라벨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막 시켜서 결과를 얻는 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라벨링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라벨링을 배웠냐? 그래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배워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냐? 지가 알아서 스스로 클러스터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하고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다 보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비지도 학습이고, 광화학습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알파고 보여드렸잖아요. 알파고가 강화학습의 가장 최신 예가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알파고는 여러 대전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시뮬레이션에서 알파고가 이기면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플러스 1점. 또 했는데 또 이겼어요. 플러스 2점. 계속 보상을 주고 지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면서 그 보상이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학습이 광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도와 비지도는 라벨이 있냐 없냐 데이터 입력단에서 그 차이가 되겠고, 광화학습은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한 결과에 따르는 리워드를 계속 주면서 그 리워드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하는 개념이 광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왜 딥이 붙었냐면, 여러분 딥이라는 게 굉장히 깊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딥러닝에도 속하고, 우리 그 머신러닝 신경망 알고리즘에서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레이어가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레이어를 2개 쓸 때랑 100개 쓸 때랑은 결과가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망의 레이어들이 훨씬 더 많은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게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일종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큰 카테고리,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라벨링 기술은 크게 이 3가지를 일단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활용을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반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라벨링의 데이터 입력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걸 딥러닝으로 할 거냐 머신러닝으로 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딥러닝까지 다 활용을 해봤고 그 결과들을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봤던 그 뇌 영상이에요. 아까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하드웨어에 굉장히 발전하고 데이터량이 증가가 됐다라 그랬죠. 예전에, 지금 제가 여기 영상 크기를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고전기법에서는 지금 보세요. 각각의 볼륨,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볼륨이 가로, 세로, 슬라이스 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76장인데 이 176장짜리 슬라이스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볼륨이 416개가 있어요. 요거를 인공지능 기법으로 돌리게 되면 단 몇 시간의 결과를, 이렇게 라벨링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전 기법을 하게 되면은 몇 날 며칠을 이제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주 연구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요거는 아까 많이 봤던 거고, 제가 여기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적어 놓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의사들이 이렇게 그린 거, 직접 매뉴얼리 그린 거 되겠고, 제가 2D, 3D 유닛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건 이제 제가 썼던 알고리즘의 종류가 되겠고, 2D로 돌렸을 때랑 볼륨으로 돌렸을 때랑 그 차이예요. 근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왜 했냐면, 건강한 뇌하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뇌의 뇌 볼륨이 얼마만큼을 줄었는지 그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했던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하나가 있겠고, 요거 일단 여러분들 쭉 한번 봐보세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결과는 일단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무릎 관절염이 왔을 때 병원에 가서 인공 관절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관절이, 연골이 다 닳았네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위에 우리 허벅지에 붙어있는 대퇴비뼈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연골 부분, 여기 허연 부분, 이 아래는 종아리에 붙어있는 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연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닳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절염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관절염 로봇 수술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닳았고 정상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재료를 넣어야 되는지를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씩 일일이 그려줬던 매뉴얼리 결과하고 다양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런데 뼈, 이 연골 부분 이런 데 좀 차이 나죠? 어때요? 눈 크게 뜨고 가보세요. 보시면은 일단 보시면 뼈 부분에서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렇게 연골 부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양이 한두 케이스는 뭐 고정 기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부를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많은 데이터가 제역이 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돌리려면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으로 했을 때 각각의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것보다 조금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조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로 돌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기반이 되는 것들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드리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 활용을 하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의학과만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인공지능 기법을 많이 적용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환자가 폐에 조금 뭔가 증상이 다르다라고 영상의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해서 그 전에도 물론 영상의학과에서 항상 영상을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 활용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용을 하다가 점점점 이제 하드웨어도 좋아지고 모든 데이터에도 적용을 해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 종양학과나 종양내과, 뭐 흉부과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방사선 종양내과 같은 데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암에 해당되는 부분을 라벨링을 한 다음에 그걸 치료를 할 때 정상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치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라벨링을 한 다음에 마진을 얼마만큼을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활용이 됐지만 지금은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적용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과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영역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의료 영역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그 여러분들 해부학 공부를 할 때 의사 선생님 되기 전에 이제 그 예과에서 이렇게 해부학 강의를 할 때 카테타 직접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부학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기관을 다 라벨링을 해놓고 이게 하나씩 온오프가 돼요. 그래서 온오프를 시킨 다음에 이 위치는 어디다, 이 위치는 어디다 이렇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거나 치료를 할 때 그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고 보조 진단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활용도가 있고, 또 치과 치료를 할 때 임플란트를 하거나 우리 크라운 같은 거 이렇게 씌우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잇몸과 이를 이렇게 라벨링을 해 놓는 게 먼저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 이제 수술,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여러분들 수술은 정말 원샷 원킬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뭔 말이냐면 우리 개복을 했는데 이 배 개복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의 시술을 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모의 시술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사람의 인체하고 같이 다 라벨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때 이 뭐 실제 집게 혹은 뭐 다른 기구들을 어떤 방향에서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를 직접 이걸 다 라벨링한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실제 수술하기 전에 모의 시술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테슬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화면에서 어디가 자동차고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표지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기반이 객체를 인식하는, 나의 관심사를 인식해놓은 라벨링 작업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자율주행에도 적용이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 과속하게 되면 찍히잖아요. 그때 뭘로 찍게? 번호판 찍히잖아요. 자동차에서 번호판만 라벨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것도 라벨링의 한 적용예가 되겠습니다. 일반 영상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영상 라벨링 적용한 우리 실생활에 물어봤을 때 별로 안 떠올랐잖아요.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제? 좀 떠오르죠? 그쵸?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CCTV에서도 이렇게 다 사람하고 우리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그 캐리어를 하나 딱 덩그러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캐리어에 폭탄이 들으면 뭐가 되면 뭐 우리가 모르잖아요. 의심이 되는 캐리어가 어디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전부 다 이런 보안 카메라에 다 라벨링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도 있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네. 월드컵 했을 때 어때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이 뛰는지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 각각 사람을 인식을 해서 아 손흥민이 7번이다 그러면 이 7번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거리, 볼의 찬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하는데 그 전에 7번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라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아 저런 게 다 인공지능의 라벨링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라벨링 자체를 적용된다기보다는 모든 기반 기술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고 이미 소프트웨어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벤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루니드에서는 이런 폐암이나 유감암, 뭐 검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미 나와 있고요. 뭐 뷰노에서는 뇌 치매 진단 관련해서도 있고, 뭐 딥노이드에서 뇌 혈관만을 이렇게 획득해서 뇌 혈관에서 우리 뇌동맥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을 때 터지는 그런 증상들을 자동으로 뭐 진단하는, 조기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아마 홈페이지에서 영상 라벨링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마 크라우드웍스가 될 것 같은데 이 업체에서 다양한 영상들, 이미지들을 라벨링하는 그런 교육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이미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다라는 거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는 어디다 활용을 했냐? 저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요 그림 생각나세요? 첫 슬라이드 요거 있었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요 저예요. 몰랐죠? 요건 저고 이건 제가 그 아까 2016년 전자동 기법을 하고 그 무렵에 독일로 떠났어요. 그래서 2년간 있다가 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막스 플랑크 인간인지 및 뇌과학 연구소에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기존에 이때 당시 떠날 때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사람 뇌에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시각화하고 라벨링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쪽 그룹에서 직접 우리 그 뇌 MRI를 촬영함과 동시에 바로바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서 제 연구를 이렇게 발표도 하고 아까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요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또 연구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여기는 제가 그 뇌 종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뉴욕 메모리얼 슬로안 케이터링 안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또 제가 했던 그 소프트웨어를 보여주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연구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요 하나는 조금 되긴 했는데 과학동화에 한번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조금 기자님이 오버해서 기사를 써주기는 제가 사람을 살리지는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예제로 나왔던 그 종양 영상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사로 한번 나왔다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요 아래예요. 제가 했던 연구들을 일단은 연구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되고 좋은 저널에도 실어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 대상으로 과연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래서 세미나나 연구 학회 활동하는 것들로 제 연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라벨링에 대한 개념하고 지금 약 1시간 정도 들은 다음에 어때? 조금 감이 오세요? 네. 그렇죠? 감도 오고 일반 영상과 의료 영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요거를 기억을 하자라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나중에 나는 뭘 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의료 영상이든 일반 영상이든 영상 라벨링 기법은 비슷해요. 왜냐면은 뭐 물론 뭐 중간에 전처리를 하는 과정은 다르지만 큰 카테고리는 같습니다. 일반 영상에서 잘 되는 것들이 의료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영상 라벨링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다? 내가
영상을 봤을 때 나의 관심사가 뭔지 그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이 라벨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던 것들 이외에도 저거 혹시 영상 라벨링 적용한 거 아닌가? 이런 또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다?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도래를 했어요. 챗GPT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건 맞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관찰을 하게 되면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징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훌륭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특징이 뭔지를, 그러니까 나를 라벨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의 특징이 뭔가. 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극락초등학교 6학년 박가인이고요. 여기에서 뇌나 폐를 영상 라벨링으로 암 같은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거에서 AI나 인공지능도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오차 같은 거나 아니면 오류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고,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질문이 AI가 기계인데 에러가 생겼을 때 이 에러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인 건가요? 당연히 버그가 생기면 화면에 떠요. 여러분들 어디에 버그가 생겼다고. 그 버그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영상에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아까 그 말했던 학습, 비지도 학습, 뭐 강화학습 있었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을 쓰던 간에 학습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방금 학생의 질문에서의 요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당연히 잘못되었거나 해서 결과들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잘못됐네. 그러면 그 부분만을 계속 우리 이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디버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사람인지라, 사람이 코드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오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오타를 수정을 하거나 계속 디버깅 과정을 거치면서 에러를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옳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저 인성고등학교 3학년 최영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뇌 크기 자체가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겉질에 있는 세포체 크기가 줄어드는 건데, 줄어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줄어들면서 다른 운동 능력들도 같이 상실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라면, 당연히 우리 아까 뇌에서 이 스컬 안쪽에 있는 회백질 있잖아요. 그 뇌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신경기능도 당연히 퇴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인에서 10% 정도 우리가 떨어졌을 때 알츠하이머 진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륨이 당연히 수축이 되었을 때 운동기능, 인지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로초등학교 광준환입니다. 네. 피지도 학습은 스스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같은 걸로 학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알아서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건가요? 와, 이게 우리 초등학생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비지도 학생인데 과연 어떻게 이걸 지가 알아서 비지도를 하냐, 인터넷에 찾아서 하냐,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지도는 앞에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력에 라벨된 데이터가 없이 입력된 데이터는 있잖아요. 입력된 데이터를 자기가 알아서 같은 것끼리 계속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빨간색하고 검정색, 뭐 노란색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컬러 중에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쉽게 말하면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지가 알아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학습하는 개념이 아니라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의료 영상 라벨링 할 때 얘가 이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걸 알겠는데, 제가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내가 봐도 알 수 있는 걸 얘가 빠르게 처리한다는 건 알겠지만 제가 의료인이라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냐면 애매모호한 거를 그쵸. 제가 놓칠 수 있는 걸 얘가 찾아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오진이 줄어들니까. 그쵸, 그쵸. 네. 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듣고 나서는 결국은 그 애매모호를 지적을 해줘야 얘가 그 부분을 그 애매모호한 걸 찾아내서 해줄 텐데 그 부분이 좀 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얘가 학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필요한 의료인한테 필요한 도움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이게 애매한 거를 우리가 이게 애매한 거다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사람 눈으로 숙련도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는데 컴퓨터에 아까 딥러닝 알고리즘 있잖아요. 레이어들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암이 5cm짜리하고 1cm 차이는 크기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이 0.5cm짜리는 놓칠 수가 있고 5cm는 누가 봐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작은 암까지 이 딥 레이어에서 다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사람 눈으로는 애매하지만 컴퓨터가 찾아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쓰게 되면.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반자동의 그 의미하고 조금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거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공지능, 요즘에 많이 활용되는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가 있어서 환자마다 사이즈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데이터 패턴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패턴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인공지능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그게 꼭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의존을 할 수가 있냐. 사람이 놓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놓칩니다.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사람의 능력을 지금 점점 이렇게 뛰어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주 효성고등학교 2학년 김도현입니다. 지금 영상 라벨링 관련해가지고 강의해 주셨는데 혹시 현재 개발하고 계신 건 아니면은 추후에 개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와,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 저희가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A를 했는데 다음에 가게 되면 벌써 B가 나와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뇌나 아니면 폐나 아니면 초음파에서 그 종양들 검출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는데 추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안 오면은 우리 순서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는 어떤 걸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저는 오늘 지금 영상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는 게 뭐 나이, 성별 이런 거 제외하고 뭐 심전도, 혈압, 뭐 이 사람의 체원 아니면 모든 그 히스토리 있잖아요. 이런 히스토리하고 뇌출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뇌 CT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변 때문에 뇌 MRI를 찍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걸 우리가 용어를 멀티모달이라 그래요. 입력 단자에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이 사람의 병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의 MRI 데이터, 또 이 사람의 심정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빨리 의사 선생님이 돌보지 못하는 환자들을 일단은 가장 급한 환자 혹은 먼저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실천중학교 1학년 양지민입니다. 의료 라벨링의 목적이 최종장이 로봇 AI 자율수술로 보고 있는지 언제쯤 상용화될 거라 보는지.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챗 GPT가 다양하게 지금 정말 다방면에서 지금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고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걸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이게 팬데믹이 오면서 대면 수업 대신에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예전에 10년 걸리던 게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빨라졌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예상을 해보건데 늦어도 10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10년도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대답은 저도 몰라요. 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막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고 있고 제가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챗 GPT를 의료 영상에서 적용한 게 있나 해가지고 이 라벨링 관련된 게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벌써 중국에서 뭔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이제는 늦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것부터 시작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아 내가 나라면 이걸 해볼 수 있겠구나. 아 나라면 이게 궁금한데 이런 걸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란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답안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학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는 광주 국락초등학교 6학년 2반 손은서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영상 라벨링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뭐 라벨링의 종류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법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몇 가지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딥러닝 그 다음에 기계학습 인공지능 요 부분만 보더라도 수백 개예요. 정말 왜냐면은 저희처럼 개발자들은 남들이 한 걸 똑같은 걸 결과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자마다 똑같은 기본 틀은 같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코스트 펑션을 내가 수정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말 수만 가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큰 카테고리는 아까 전에 그 설명했던 비지도 지도 강화학습 내에서 어떤 딥러닝 기법이 적용이 되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강연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들어보고 아 나라면은 저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파고 들어가면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조금씩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한꺼번에 아 여기에서는 A 방법이 최적이야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결과 보여드리는 게 그냥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 이상 걸린 것들도 있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것들이 집약체로 이제 그 결과물들만 몇 개를 보여준 거라서 알고리즘이 몇 개고 이거보다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걸 좀 해보고 싶다. 그 관심사를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뭐 마무리 말씀도 하고 저도 사실 사회자로서 하나의 권력으로 질문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라벨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고 여기 또 이제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전공이 여러분들 전자공학이었어요. 전자공학인데 전자공학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을 세부 전공으로 들어간 거고 소프트웨어 전공에서도 영상 처리 전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에서 영상 처리를 전공을 하다가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일반 영상 있잖아요. 석사 때는 동영상에서 라벨링, 자동 라벨링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박사 넘어가고 계속 일반 영상 하다가 의료 영상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정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쪽에도 너무 관심이 있어서 아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인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끝날 무렵 그 다음에 박사 이후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의료 영상으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해야 될 게 많고 또 아 이게 꼭 저처럼 일반 영상을 하다 의료 영상으로 넘어간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의료 쪽을 파고드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셔도 되고 컴퓨터공학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공이 무관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코딩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다룬다라고 하면은
전공에 무관하게 누구든지 영상 라벨링 혹은 의료 영상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융합과학이군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